엄마,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파트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태훈아, 그 집은 엄마 아빠가 나중에 살려고 마련해둔 집이야. 너희한테 잠시 빌려준 거고. 엄마, 지금 당장 쓰실 일도 없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른 곳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명예 바꿔주는 대신에 뭘 해줄 건데? 그동안 관리비며 세금이며 다 우리가 냈는데. 엄마, 저희도 아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엄마가 먼저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알겠다. 그런 명예 바꿔주는 대신에 좀 자주 얼굴 보자. 명절도 우리 집에서 보내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이 부모님도 계시고 저희도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네. 엄마,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수진이 부모님께서도 언제쯤 될지 궁금해하세요. 여보, 태훈이가 집 명예 바꿔달라고 하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임미자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희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태훈이는 32살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참 듬직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혼 전에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제가 해준 밥 먹고 아버지랑 소주 한 잔 기울이곤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효자로 자라줬구나 싶어서. 태훈이가 처음으로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가 기억나요. 작년 봄이었는데 그 아이 참 예쁘더라고요. 말도 곱게 하고 저한테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었거든요.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차려서 대접했어요. 수진이가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도 이런 음식 만들 수 있을까요? 하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때 저는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태훈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밥 먹으면서 계속 수진이 자랑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성격도 좋고 요리도 잘한다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태훈이 월급으로는 서울에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태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신혼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금도 부족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저희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정년 퇴직하면 서울 나가서 살자고 몇 년 전에 장만해둔 집이었어요. 태훈아, 우리 서울에 있는 집 있잖아. 거기서 신혼생활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태훈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엄마, 정말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직 여기서 살면 되지 뭐. 너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쓰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수진이도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이구나 싶어서. 그렇게 태훈이와 수진이는 저희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전제품도 새로 사서 넣어줬어요. 냉장고에는 반찬까지 가득 채워서 말이에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태훈이와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가끔씩 안부 전화도 오고 수진이가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덕분에 너무 잘 먹고 있어요 하면서 감사 인사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내가 잘 봤구나 싶어서. 처음 몇 달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집에 왔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수진이가 맛있다고 했던 잡채, 김치찌개까지. 냉장고 가득 반찬도 싸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이해해야지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가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며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끊어버리고 나중에 전화 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면서.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SNS였어요. 수진이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거의 매주 수진이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맛있는 식당에서 가족 식사하는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수진이 어머니 생신 파티 사진까지. 모든 사진에 태훈이가 함께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우리한테는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온다고 하면서 처가에는 이렇게 자주 가는구나 싶어서.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가까우니까 자주 가는 거겠지. 우리는 부산이라 멀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속상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 먹으면서 태훈이는 언제 오나 하고 중얼거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쁘다잖아.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둘러댔지만 솔직히 저도 서운했어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추석 때 태훈이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는 처가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결혼 전까지는 명절 때면 아침 일찍 와서 성묘도 함께 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해 추석에는 저희 부부만 쓸쓸하게 차례를 지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아들 며느리가 안 오니까 다 남아서 며칠 동안 남은 음식만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거야.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야 하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외로웠어요. 내가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멀어지는 게 맞나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도 부모님께 자주 안부 인사하고 명절 때는 양가 부모님께 골고루 인사드린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태훈이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태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제가 먼저 전화해야 겨우 받던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으니까.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혹시 그동안 소홀했던 게 미안해서 안부 인사라도 하려나 싶어서 기대가 되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태훈아. 잘 지내니? 수진이는 어떻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수진이 부모님이 저희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더 자주 뵐 수 있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아파트 명의가 아직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진이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하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공짜로 살면서 한 번도 고마운 소리 안 하더니 이제는 명의까지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단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니? 엄마, 죄송하지만 아파트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 부모님도 안심하실 것 같고 저희도 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이 없어서 우리 집을 내줬는데 이제는 아예 자기 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동안 얼굴 한 번 제대로 안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태훈아, 그 집은 엄마 아빠가 노후에 살려고 준비해둔 집이야. 너희한테 그냥 빌려준 거고. 엄마, 어차피 지금 당장 쓰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집 구하시면 되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집 구하면 된다니.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이랑 얼마나 오래 준비해서 마련한 집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대신에 뭘 해줄 거니? 그동안 집세도 안 내고 살았는데 명의까지 바꿔달라니.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희도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엄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줬다는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맞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줬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명예 바꿔주는 대신에 앞으로 좀 자주 와줘. 그리고 명절 때도 우리 집에서 보내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엄마, 그건 좀 어려워요. 수진이 부모님도 계시고 저희도 바쁘고 해서 자주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아이는 우리한테서 받을 건 다 받으면서도 자기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처가에는 매주 가면서 친가에는 바빠서 못 온다니. 이게 말이 돼요? 태훈아, 그럼 엄마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할게. 네. 엄마,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내가 이렇게 키운 아들이 맞나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태훈이가 집 명예 바꿔달라고 하네. 남편도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런데 그 대신 뭘 해준다고 하던?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더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며칠 후에 동네 언니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때랑은 다르잖아. 어떤 언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언니는 그래도 선은 있어야지. 집까지 달라고 하면서 부모는 안 본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부산까지 오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수진이가 태훈이랑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매주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해달라고 하고, 작은 일까지 다 물어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요즘 태훈이 자주 못 보시죠? 부산이 멀어서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해해달라고요? 매주 처가에 가면서
친가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걸 이해해달라는 건가요? 태훈이 진명의 이야기는 잘 진행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빨리 기반을 잡아야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안정감이라니요? 저와 남편이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려는 그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자식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갑자기 왜 파시려고 하세요? 하고 물었는데 저는 사정이 생겨서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했어요. 다행히 그 아파트는 입지가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가격도 저희가 처음에 산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태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태훈아, 엄마야. 네. 엄마, 그 일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응, 생각해봤어. 이번 주말에 한번 와라. 수진이랑 같이.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와. 할 말이 있어. 그 주말에 태훈이와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그런지 조금 어색했어요. 수진이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는 했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마 진명의 건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를 끓여서 거실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태훈아, 내가 말한 그 일 정리했다. 네? 명예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 집 팔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팔았어.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어. 수진이도 놀랐어.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살고 있었지. 우리 집에서. 그런데 너희가 자기 집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정리해 준 거야. 엄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명의만 바꿔달라고 한 거였는데, 명의만 바꾸는 게 뭔 의미인지 모르니? 그건 그 집이 너희 집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집 한 채 공짜로 준 바보가 되는 거지. 어머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잘못 생각한 게 맞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집은 공짜로 쓰면서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여주고 명절에도 안 오고 그러면서 집 명의는 바꿔달라고? 태훈이가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도 바빠서 그랬어요. 직장 일도 많고, 수진이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수진이 부모님은 매주 챙기면서 친부모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챙겨? 그게 바쁜 거야? 아니면 우선순위가 다른 거야? 그 질문에 태훈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이 없어졌는데, 저는 봉투를 태훈이 앞으로 밀어줬어요. 이게 그 집 판 돈이야. 내 몫이야. 제 몫이요? 그래, 내 몫. 이 돈으로 너희가 원하는 곳에 너희 집을 마련해라. 그게 진짜 독립이야. 태훈이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래. 그 집 산 돈 빼고 남은 수익금까지 다 내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는 진짜 독립해서 살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리고 가끔은 안부 정도는 물어봐라. 부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사과는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엄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명절 때 인사 정도만 해라. 그 이상은 바라지 않을게. 그날 태훈이와 수진이는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나가면서 태훈이가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고 몇 번 말했지만 저는 별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끝났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잘한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후련했어요. 며칠 후에 태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 집 계약했어요. 그 돈 덕분에 전세로 괜찮은 곳 구했습니다. 감사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래도 연락은 온 거잖아요. 저는 잘했다.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 후로 태훈이와 수진이는 정말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가 오고 명절 때도 양가 부모님께 골고루 인사를 다니더라고요. 전처럼 매주 처가만 가는 일은 없어졌어요. 저희 부부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애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는 지났어. 그래서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정겨운 곳이에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모아뒀던 태훈이 어릴 때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도 선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식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새로 이사 간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주택이에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랑 고추도 심었어요. 남편은 낚시를 시작했고 저는 마을 회관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평생 아들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취미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글쓰기 수업에서 만난 언니들이 참 좋았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해주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자 씨, 잘하신 것 같아요. 자식 사랑도 좋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식들도 부모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에 정말로 태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떻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새 집도 괜찮고, 수진이도 적응 잘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혹시 저희 때문에 화나신 건 아니죠? 화났다기보다는 실망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너희도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 정신없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싶어서. 알면 됐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수진이한테도 잘하고. 네. 엄마.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부산에 갈게요. 수진이도 엄마 아빠께 다시 잘하고 싶다고 해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태훈이와 수진이가 온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또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남편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여보, 애들이 온다고는 하는데 진짜 올까? 모르지. 와봐야 알겠어. 그래도 혹시나 해서 추석 준비는 했어요. 예전처럼 과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차례 음식들은 준비했거든요. 추석 전날 태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정말 오긴 오는구나 싶어서. 다음 날 아침 정말로 태훈이와 수진이가 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좀 더 성숙해 보였다고 할까요? 수진이는 한복을 입고 왔고 큰 선물 봉투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인사 같았어요. 어서 와라. 오느라 고생했겠다. 선물을 받아보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었어요. 좋은 한우도 있고 남편이 좋아하는 술도 있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해드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올게요. 차례를 지내면서 수진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예전에는 그냥 앉아서 받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도 변했구나 싶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태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수진이 가족들하고만 어울리고 친가는 소홀히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수진이도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태훈 씨를 잘못 이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부모님이 가까우니까 자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앞으로는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잘할게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바닷가 산책을 했어요. 태훈이가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바다도 보이고. 하면서 감탄하더라고요. 나중에 은퇴하면 저희도 이런 곳으로 올까 봐요. 수진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베풀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겠다고. 그게 진짜 독립이고 진짜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태훈이와 수진이는 저희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었는데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관계 같았어요. 그 추석 이후로 태훈이와 수진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하고 2달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내려와요. 예전처럼 매주 오라고 하지도 않고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거죠. 몇 달 후에는 정말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태훈이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하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서. 하지만 예전처럼 흥분해서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이 정도로만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수진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임신 소식 들으셨죠? 응, 들었어. 축하한다.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면 산후조리 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그 부탁을 받고 정말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손주를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해보니 가서 도와주되 조건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산후조리원 비용은 너희가 내고 나는 한 달만 도와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육아는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해. 나는 가끔 도와주는 역할만 할 거야. 네, 어머님.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 대답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는 정말 철이 든 것 같더라고요. 손주가 태어나고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하지만 약속대로 한 달 후에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수진이가 어머님, 더 계시면 안 돼요? 하고 아쉬워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약속은 약속이야. 너희가 이제 부모가 된 거야. 스스로 해봐야 해. 그렇게 말하고 내려왔는데 며칠 후에 태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수진이 회복도 잘 됐고, 저도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조건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태훈이 가족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로 손주 얼굴도 보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만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모든 걸 챙겨주지는 않아요.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중하면서 지내는 거죠.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그냥 진명이를 바꿨다면 아마 지금도 계속 이용만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들도 계속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고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바닷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오후에는 글쓰기 수업에 가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바닷가 산책을 해요.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함께 등산도 가고, 요리 모임도 하고, 그래요.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 즐거워요. 예전에는 아들 생각에만 매여서 이런 즐거움을 몰랐거든요. 며칠 전에는 마을 회관에서 하는 발표회에 나갔어요. 제가 쓴 글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제목이 자식 사랑의 진짜 의미였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발표 후에 한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자 씨 말이 맞아요.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식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는지. 저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진짜 자식 사랑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거죠. 요즘 태훈이한테서 가끔 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아요.
자기 생활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고, 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더 커진 것 같고요. 아마 혼자 힘으로 살아보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겠죠. 이게 건강한 가족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에게 너무 많이 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때로는 용기를 내서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에는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적절한 경계가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야 자식도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들 걱정에 밤잠 설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느낌이 더 커요. 앞으로도 태훈이 가족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의 희생에서 벗어나서 진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